정희의 장례식장, 빈소엔 사위 정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장이래요. 유라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삼촌 재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디 출장인데 장모 발인을 안 오냐? 그게 말이 되냐? 며칠 후 동네 지인 박 사장이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장서방 봤네. 시어머님 모시고 일본 가더군. 효자더라고.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였나? 목요일 아침이었네. 그날은 정희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이 우리 집사람 발인이었네. 장모 장례식 대신 친정 어머니와 효도 여행을 간 사위.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황제사열 라디오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오피스텔 15층입니다. 창밖으론 한강이 보이고요.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법전이 놓여 있고 벽면엔 액자가 몇 개 걸려 있었죠. 그중 하나는 판사 임명장이었고 또 하나는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영호와 정희 그리고 갓 태어난 유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올해 68입니다. 전직 판사로 30년 넘게 법정을 지켰던 사람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부 수석판사까지 올랐던 인물이었어요. 은퇴한 지 이제 3년째인데요. 요즘은 조용히 책 읽고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판사 시절엔 공정한 판결로 유명했죠. 뇌물도 청탁도 일절 받지 않았던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영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 정희가 좋아하던 원두였죠. 케냐산 원두로 신맛이 강한 편이었어요. 향이 번지자 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커피 진하게 타줘요. 연하면 맛이 없잖아요. 영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정희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3달 전에 말했죠. 길어야 2달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희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갔어요. 정희의 손을 잡고 앉아있곤 했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희는 가끔 눈을 뜨고 영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사위, 효자라니까요. 유라도 잘 만났어요. 정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딸 유라의 남편 정민을 칭찬하는 말이었죠. 영호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뭔가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답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정민은 38살로 중견 무역회사 부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위였어요. 명절마다 찾아와 인사 잘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했죠. 고급 양주를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회사도 잘 다니는 것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영호는 느꼈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특히 돈 얘기가 나올 때면 정민의 눈이 달라졌어요. 영호가 소유한 건물 얘기가 나오면 더 그랬습니다. 영호는 강남 테헤란로에 상업용 건물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8층짜리 건물로 전부 임대를 주고 있었죠. 시가로 150억은 좋게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판사 월급만으론 절대 살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영호의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었고 영호가 10년 전 건물로 재개발한 것이었죠. 장인어른, 건물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복잡하고요. 정민은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늘 웃으며 거절했죠. 아직 내가 할 수 있네. 자네는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게. 정민은 그럴 때마다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딸 유라는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아들 준서를 낳았고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영호는 알았습니다. 유라가 시댁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걸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거든요. 명절만 되면 유라는 항상 시댁에만 갔습니다. 영훈의 집엔 설날 아침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죠.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정희는 그럴 때마다 아쉬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우선이지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알았어요. 정희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를요. 명절날 밤이면 정희가 홀로 안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느 날 유라가 혼자 병원에 왔습니다. 정민은 또 바쁘다며 오지 않았죠. 유라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35살인데도 엄마 앞에선 여전히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요. 정희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영호는 유라의 눈가에 멍이 있는 걸 봤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습니다. 옅은 보라색 멍이었죠. 영호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유라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정희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말하기 힘들어 보였어요. 여보. 정희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라 잘 챙겨줘요. 내가 없어도요. 영호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영호는 그날 밤 오랫동안 정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호흡 소리만 들리는 병실이었죠. 가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영호는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떠나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40년을 함께한 아내였거든요. 며칠 후 정민이 병원에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정민은 정희 침대 옆에 서서 인사만 하고 곧바로 나갔죠. 5분도 채 안 있었습니다. 장모님, 쾌차하세요. 장인어른, 회사 일이 좀 급해서요. 정민은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영호는 정민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민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명품 시계에 고급 구두, 그리고 명품 벨트까지 차고 있었죠. 회사 일이 잘 되나 보네.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고 영호에게 말했어요. 가족들 부르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했어요. 유라는 울먹이며 곧 가겠다고 했죠. 영호는 정민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영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정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유라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오지 않았죠. 유라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정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유라를 보며 미소 지었죠. 그리고 영호를 봤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그게 정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영호는 정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유라는 엄마 곁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민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영호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정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요. 하지만 영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를 보내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영호는 정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정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40년 동안 잡아왔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손이었어요. 정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호는 장례식장 빈소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2층이었습니다. 빈소는 조용했고
영정 사진 속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3년 전 건강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라는 상주복을 입고 영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빠, 정민한테 연락했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에 문자 보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했고, 하지만 정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의 옛 동료들, 정희의 친구들이었죠. 모두들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영호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호는 조문객들에게 이리리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10시쯤 정희의 남동생 재석이 도착했습니다. 정희보다 5살 어린 동생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죠. 재석은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누나, 내가 더 자주 올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석은 일어나 영호에게 절을 했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호는 재석을 부축했습니다. 고맙네. 재석은 빈소를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매형은요? 정민이는 어디 있어요?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장이래요, 삼촌. 재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장? 지금이? 재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죠. 어디 출장인데 장모 발인을 안 오냐? 그게 말이 되냐?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영호는 재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재석아, 진정해. 오늘은 누나 보내는 날이야. 재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조문객이 많아졌습니다. 영호의 제자들, 정희가 다니던 성당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빈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호는 계속 앉아서 조문객들을 맞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였거든요. 저녁 6시쯤 정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유라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영호에게 보여줬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출장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마음으로나마 명복을 빕니다. 영호는 문자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유라에게 돌려줬을 뿐이었죠. 재석이 그 문자를 보고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문자로 끝? 도대체 무슨 출장이길래? 재석은 유라에게 물었어요. 유라야, 정민이가 정확히 어디 갔는지 알아?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삼촌. 그냥 출장이라고만 했어요. 재석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바빠도 장모 장례식은 와야지. 도대체 무슨 사람이 이래?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재석을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재석아, 제발 참아줘. 오늘만큼은 조용히 보내자. 재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나가 살아계실 때도 정민이는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안 와? 이게 사람이에요? 영호는 재석을 안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참자. 누나를 위해서. 재석은 영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빈소는 한산해졌습니다.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영호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정희를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하오. 내가 유라를 잘못 시집 보냈소.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미소가 영호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유라는 한쪽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유라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재석은 영호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정민이 문제 있는 거 맞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네. 재석이 물었습니다. 유라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나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재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자식, 두고 보자. 영호는 재석을 말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재석은 영호를 쳐다봤습니다. 형님,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영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판사를 30년 했네. 법을 잘 알지.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어요. 영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틀 뒤 발인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영호는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유라는 위패를 들었죠. 정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석과 조문객들이 관을 들어 운구차에 실었어요. 영호는 영정 사진을 꽉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정희의 얼굴을 보며 영호는 다짐했어요. 여보, 내가 유라 지켜줄 거요. 약속하오. 운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와 함께 걷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죠.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영호는 정희의 유골함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여보, 편히 쉬시오. 남은 일은 내가 할 테니.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라는 엄마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재석은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민이 문제 해결하실 거죠?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영호는 정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민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영호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민이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정말 출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집에서 정희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에 걸린 정희의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정희의 카디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정희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죠. 여보. 영호는 카디건을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호는 카디건을 다시 옷장에 넣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 지인인 박 사장이 서 있었어요. 박 사장은 영호보다 2살 어린 66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호 씨, 조문 못 가서 미안했네. 늦었지만 이거라도. 박 사장이 부의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맙네, 박 사장.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게. 박 사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커피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죠. 사모님 편찮으시단 얘긴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네. 박 사장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일세. 박 사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영호 씨, 며칠 전에 공항에서 장서방 봤네. 영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민이를?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봤지. 일본 가는 게이트 쪽이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더군.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이랑? 박 사장은 영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네. 효자더라고. 시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거 보니까. 요즘 그런 사위 흔치 않은데. 영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사장, 그게 정확히 언제였나? 박 사장이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나도 출장 가는 길이었는데. 한 나흘 전쯤이었나? 아, 그래. 지난주 목요일이었네. 영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정희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희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사장, 확실한가? 목요일 맞나?
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네. 내가 부산 출장 간 날이니까. 아침 일찍 비행기였거든. 9시 비행기 타려고 일찍 갔는데 그때 봤지. 영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정의의 발인 날이었어요. 아침 9시면 영호와 유라가 빈소에서 관을 운구차에 싣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서방이 시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면서 사모님 장례식을 못 간 건가? 박 사장이 뒤늦게 눈치를 챘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이 우리 집사람 발인이었네. 박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날이 발인 날이었다고?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박 사장 고맙네. 중요한 얘기 해줘서.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건가? 정말 미안하네.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알아야 할 걸 알게 됐네. 괜찮아. 박 사장을 배웅하고 영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 판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민은 장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친정 어머니와 일본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요. 영호는 휴대폰을 꺼내 유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라가 받았어요. 네, 아빠. 유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유라야, 정민이 어디 있나?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출장 중이래요. 모레쯤 들어온대요. 영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이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유라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요?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셨대요. 정민이가 모시고 갔다고 들었어요. 영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행을 언제 갔다 왔나? 유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요. 시어머니가 일본 가고 싶어 하셔서 정민이가 모시고 갔대요. 영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유라야, 오늘 저녁에 아빠 집으로 오너라. 혼자? 유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이나 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영호는 서재로 가서 책장을 열었습니다. 판사 시절 정리해둔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영호는 그중 민법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쯤 유라가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영호는 유라를 안아줬습니다. 힘들지? 유라가 영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영호는 유라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식탁엔 영호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먹고 얘기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호가 입을 열었어요. 유라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다. 솔직하게 대답해줘. 유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영호를 봤습니다. 네, 아빠. 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가 너한테 손찌검한 적 있나?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게 대답이었어요. 영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언제부터였나?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년쯤 됐어요. 처음엔 화만 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영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나? 유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아프셨잖아요.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영호는 유라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 유라야. 아빠가 몰라봐서. 유라는 영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영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유라를 위해서요. 영호는 유라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라야,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 유라가 고개를 들어 영호를 봤어요. 아빠 어떡해요?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아빠가 판사를 30년 했단다. 방법은 많지. 정의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매일 아침 납골당에 들렀어요. 정의의 유골함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죠. 여보, 오늘도 계획대로 진행하겠소. 영호는 정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을 나와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어요. 영호의 옛 제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은 영호보다 20살 어린 48살로 영호가 판사 시절 지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영호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제대로 준비하셨네요. 준혁이 영호가 건넨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계약서로 문제 없겠나? 준혁이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완벽합니다, 선생님. 특히 이 조항이 핵심이네요. 준혁이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특수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 당사자가 가족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범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영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약서 끝까지 안 읽지. 특히 욕심 많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150억짜리 건물을 넘기시는 건데요. 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넘기는 것뿐일세. 결국 다시 돌아올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공증 준비하겠습니다. 영호는 사무실을 나와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이 받았어요. 네, 장인어른. 정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일본 여행 후 처음 통화하는 거였죠. 정민 씨,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할 얘기가 있네.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장인어른. 몇 시에 뵐까요?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강남역 근처일세. 전화를 끊고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의가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일세.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정민이 영호의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정민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도 차고 있었죠.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정민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게. 정민이 앉자 영호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 씨, 장례식 때 못 와서 섭섭했네.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급한 출장이라. 영호는 손을 들어 정민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네. 지난 일이니까. 오늘 부른 건 다른 얘기 때문일세. 정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호를 봤어요. 영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테헤랄로 건물 말일세. 자네한테 넘기려고 하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건물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이제 늙었네. 건물 관리하기도 벅차고 유라 걱정도 되고 해서 말이야. 자네가 관리하면서 수익도 가져가게. 정민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어요. 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너무 큰 선물인데요. 정민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사양하는 척했죠.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유라 잘 돌봐주면 되네. 그게 내 바람일세. 정민은 계약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대충 훑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된 특수 조항은 보지도 않았죠. 역시 장인어른은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정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공증 받으러 가세.
준비는 다 돼 있네. 정민은 기뻐하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민이 나가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본색을 보여줘. 일주일 후 건물 소유권이 정민에게 넘어갔습니다. 정민은 그날로 은행에 갔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죠. 정민은 8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 가치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민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민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급 외제차를 샀습니다. 명품 옷과 시계도 여러 개 샀죠. 유라는 정민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유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영호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정민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2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김 선생님, 사위분이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이 젊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는 누군가? 영호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정민 씨 회사 부하 직원입니다. 28살 김수진이라는 여자예요. 영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민과 수진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죠.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민 씨가 강남에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30평대 신축 아파트인데 계약자 명의가 김수진으로 돼 있어요. 영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계약금은?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정민 씨가 현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영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민이 유라 몰래 내연녀에게 집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주게. 정민이가 뭘 더 하는지 다 파악해야 하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영호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라가 받았습니다. 네, 아빠. 유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라야, 정민이가 요즘 어떠냐? 유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거의 안 보여요. 영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유라야. 곧 다 해결될 테니. 유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영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있지. 아빠를 믿어라. 전화를 끊고 영호는 정희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정민이가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있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소. 영호는 정희의 미소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정민이 더 깊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한 달 후 정민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유라 명의로 된 예금 통장을 몰래 해지했어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더했죠. 유라는 뒤늦게 통장이 해지된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내 통장은 왜 해지한 거예요? 유라가 따졌습니다. 정민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부부 재산은 공동이잖아. 내가 쓰면 안 돼? 유라는 울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탐정에게서 이 사실도 보고받았어요. 영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참았어요. 때가 오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에게 건물을 넘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영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납골당 앞에 서서 정희와 대화를 나눴죠. 여보, 이제 곧 끝이 날 것 같소? 영호는 정희의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김 선생님,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요. 탐정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영호는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어요.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영호가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민과 수진이 해외여행을 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죠. 언제 간 건가? 영호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어요. 지난주입니다. 발리로 사흘 다녀왔어요.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영호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수영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들이었어요.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민 씨가 수진 명의로 강남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총 13억입니다. 영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나?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건물 담보 대출금과 주식 수익금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모님 명의 부동산도 몰래 처분했다고 하더군요. 영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정민이 유라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이 사실을 아나? 영호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민 씨 회사 비서가 양심에 괴로워하는 것 같더군요. 영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비서?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 비서라는 여직원입니다. 정민 씨가 회사 돈도 빼돌리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모님한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 비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나? 탐정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영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이틀 후, 영호는 최 비서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최 비서는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로 불안한 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최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네. 자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해주게. 최 비서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 부장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어요. 거래처 명목으로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서요. 지금까지 3억 정도 빼돌린 것 같아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회계 자료랑 청구서들이요. 영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내게 주는 건가? 최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요. 회사에서 한 번 본 적 있는데 정말 착하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정민 부장님은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사모님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영호는 최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용기를 낸 덕분에 내 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최 비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한테 꼭 잘해주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유라를 불렀어요. 유라가 영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유라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유라를 소파에 앉혔어요. 유라야,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 영호는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유라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정민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이 여자 이름은 수진이고 정민이 회사 직원이야. 유라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유라가 물었습니다. 영호가 대답했어요. 지난주다. 정민이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야.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영호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유라야. 정민이가 이 여자한테 집을 사줬어. 13억짜리 강남 아파트야. 유라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영호를 봤어요. 13억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영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4명의 재산도 몰래 처분했다. 회사 돈도 횡령하고 있고
유라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나는 정민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유라는 바닥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호는 유라 곁으로 가서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유라야. 정민이가 잘못한 거지. 유라는 영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아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젠 아빠가 나설게.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영호를 봤어요. 아빠가 뭘 할 건데요? 영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정민이가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었다. 거기 특수 조항이 있거든. 가족 명예훼손 시 계약 무효라고.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건물을 다시 뺏을 수 있어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회사 횡령건도 있고 재산 은닉도 있고 증거는 다 모아뒀어. 유라는 영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영호는 유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약속했거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날 밤 영호는 혼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정희의 영정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사진 속 정희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켜줄게요. 우리 딸을 꼭 지켜낼 거요. 영호는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호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이제 시작하세. 법정 준비 들어가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바로 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호는 다시 정희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정민이가 곧 대가를 치를 거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오. 영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요. 정민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요. 영호는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특수 조항을 다시 읽어봤어요. 계약 당사자가 가족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범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영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주일 후 준혁의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영호와 준혁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준혁이 서류 봉투를 영호에게 건넸어요. 영호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군. 영호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계약 무효 사유는 명확합니다. 정민이 외도로 가족 명예를 훼손했고 회사 공금 횡령으로 도덕적 해이를 범했습니다. 계약서 특수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죠. 영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 소송 쪽은 어떤가?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자료 청구액은 3억으로 잡았습니다. 외도, 가정폭력, 재산 은닉 등을 근거로요. 재산 분할은 유라 쪽이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네. 언제 접수하나?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민에게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영호가 준혁을 쳐다봤어요. 무슨 뜻인가?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계약서 얘기를 꺼내보세요. 정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그 반응을 보면 법정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군. 영호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이 받았어요. 네, 장인어른.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정민 씨,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건물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누고 싶네. 정민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몇 시에 뵐까요?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전화를 끊고 영호는 준혁을 봤어요. 내일이면 정민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정민이 영호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어요. 정민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듯 보였죠. 장인어른,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정민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커피를 내오지 않았어요. 그냥 정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민 씨,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나? 영호가 물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요. 영호는 정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던데?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호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내 건물이었던 곳이네. 임대인들이 연락을 주더군. 건물 소유주가 바뀌고 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정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곧 갚을 겁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데 자네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나? 정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민 씨, 우리 계약서 말일세. 자네 끝까지 제대로 읽어봤나? 정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계약서요? 영호는 서랍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정민 앞에 놓았어요. 여기 맨 아래 보게. 특수 조항이 있지. 정민은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특수 조항이 보였어요. 계약 당사자가 가족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범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호는 정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민 씨, 자네. 계약서 맨 아래, 안 읽어봤나 보군.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민은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영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민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영호는 서랍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것도 오해인가? 영호가 사진들을 정민 앞에 놓았습니다. 정민은 사진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장인어른, 이건. 영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알고 유라 명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것도 알고 그 여자한테 집을 사준 것도 다 안다. 정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판사를 30년 했네. 증거 모으는 법쯤은 알지.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정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용서? 자네가 우리 집사람 장례식도 안 왔던 걸 용서하라고? 내 딸한테 손찌검한 걸 용서하라고? 정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장인어른.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건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영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내 거로 돌아온다. 계약이 무효니까. 그리고 자네가 빼돌린 재산도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정민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영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는 끝이야, 정민 씨. 회사 횡령 건은 고소할 거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야. 그리고 건물도 모두 회수할 거고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영호는 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살아계실 때 자네가 보여준 효자 모습 다 거짓이었지? 건물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영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게. 내일 법원에서 만나세. 정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영호를 한 번 더 쳐다봤지만 영호는 돌아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나가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내일 소장 접수하게. 정민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접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호는 정희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요. 정민이가 치를 대가를 지켜봐 주시오. 영호는 사진 속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유라를 지켜낼 거요. 약속했던 대로. 그날 밤 정민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돈도, 가족도, 직장도 모든 게 사라지려 하고 있었죠. 정민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영호의 계획은 완벽했고 정민은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과 이혼 소송이었어요. 정민에게 법원 소환장이 발송됐습니다. 영호는 납골당에 가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할 거요. 정민이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영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소장 접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제2호 법정이었어요. 이혼 소송과 계약 무효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중반의 여자 판사였어요. 영호와 유라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변호인으로 옆에 있었죠. 정민은 피고석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변호인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례입니다. 피고 정민은 증여계약서의 특수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외도로 가족 명예를 훼손했고 회사 공금 횡령으로 도덕적 해이를 범했습니다. 준혁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외도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속인 겁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한 건 피고의 책임입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외도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혁은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해외여행 사진, 호텔 출입 사진들이었어요. 판사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유라의 명예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했습니다. 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준혁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어요. 유라명의 통장이 해지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방청석에서 그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이 자신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이 더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준혁은 USB를 제출했어요. 최 비서가 준 회계 자료였습니다. 판사가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 이것도 사실입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곧 갚으려고 했습니다.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횡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준혁의 말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최 비서가 들어왔어요. 정민은 최 비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비서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판사가 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정민 부장의 비서로 모든 회계 처리를 도왔습니다. 정민 부장은 거래처 명목으로 허위 청구서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최 비서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정민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준혁의 말에 유라가 증인석으로 나왔어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정민은 1년 전부터 저에게 손찌검했습니다. 처음엔 화만 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사는 유라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유라 씨가 병원에서 타박상 치료를 받은 기록입니다. 판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정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정민은 일어나 법정을 돌아봤어요. 영호가 차갑게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정민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민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제 거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정민이 발악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계약서 특수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와 원고 장인 김영호 간의 증여계약은 무효로 한다. 건물 소유권은 김영호에게 반환한다. 재산 분할은 원고 유리에게 7대3으로 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정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유라는 판결문을 듣고 영호의 품에 안겼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유라는 영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호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다, 유라야.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정민이 영호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정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영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정민은 텅 빈 법정에 혼자 남았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건물도, 돈도, 가족도, 직장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어요. 그게 내 거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법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봤소? 정민이가 대가를 치렀소. 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유라는 영호의 팔을 꼭 잡았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호는 유라를 안심시켰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유라야. 아빠가 도와줄게. 영호와 유라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정민은 그날 저녁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어요. 정민의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됐거든요. 정민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영호의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영호는 정민을 함정에 빠뜨렸던 거예요. 정민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이 뿌린 씨앗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영호는 그날 밤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정의의 유골함 앞에 섰어요. 여보, 해냈소. 유라를 지켜냈소. 이제 편히 쉬시오. 영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정의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영호는 테헤란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었던 이 건물이 다시 영호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영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 건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오. 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는 건물 3층을 매각했어요. 40억에 팔렸습니다. 영호는 그 돈으로 건물 1층을 리모델링했어요. 법률 상담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한 달 후, 법률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의의 집 법률 상담소. 영호는 정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정의를 기리기 위해서였어요. 상담소는 무료로 운영됐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이었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이혼 소송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옛 동료들, 제자들이었어요. 준혁도 왔고 재석도 왔습니다. 유라도 아들 준서를 데리고 왔어요. 준서는 올해 8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아버지, 여기가 할머니 이름이에요? 준서가 간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그렇단다, 준서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거든.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호는 준서를 꽉 안았어요. 유라는 상담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상담실이 3개 있었어요. 대기실엔 정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라는 엄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멋진 일 하셨어. 유라는 사진 속 정의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호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영호와 유라, 준서만 남았어요. 영호는 유라에게 물었습니다. 유라야, 요즘 어떠냐? 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밝은 미소였어요. 좋아요, 아빠. 준서랑 단둘이 사는데 행복해요. 유라는 이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영호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은 어떻고?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유라는 결혼 전 회계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영호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유라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눈물이었죠. 준서가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보러 갈까요? 영호는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가자꾸나. 세 사람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납골당 가는 길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정희의 유골함 앞에 섰어요. 영호는 꽃을 놓고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왔소. 유라는 엄마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지켜줬어. 정민한테서 나랑 준서를 지켜주셨어.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 못 봤을 거야. 아빠가 강하게 싸워주셨어.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빠를 주셔서. 유라는 유골함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준서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영호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로 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호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야 알았소. 지키는 게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워주는 거라는 걸. 평생 법을 다루면서도 몰랐던 걸 이번에 배웠소. 영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당신이 살아계실 때 정민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유라가 고생하는 걸 몰라서. 하지만 이젠 괜찮소. 내가 유라를 지켜낼 거요. 유라는 아빠 품에 안겼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잘 살 거예요. 영호는 유라를 꽉 안았습니다. 석 달 후 정희의 집 법률 상담소는 소문이 났어요.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영호는 매일 상담소에 나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준혁도 일주일에 이틀은 나와서 도왔어요. 유라도 주말엔 상담소를 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상담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엔 멍이 있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매일 때려요.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여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호는 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해줬어요. 이혼 소송 절차와 보호 명령 신청 방법을 알려줬죠. 상담이 끝나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여요. 영호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여자가 나가고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유라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쉬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영호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괜찮아. 이 일이 즐겁거든. 유라는 아빠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영호는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 준 거지. 그날 저녁 영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엔 정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일 했소. 당신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소. 자랑스럽소? 영호는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유라도 이제 행복하오. 준서도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가족 다 잘 지내고 있소. 여보, 편히 쉬시오. 영호는 정희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죠.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희와 함께한 40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요. 이제 영호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워주는 거라는 걸요. 영호는 정희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랑하오. 영원히 사랑하오. 정희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정희의 사랑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열한 행동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싸우기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김영호 선생은 건물을 잃을 뻔했지만 딸을 지켜냈습니다. 정희 여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랑은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위나 며느리에게 속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 어르신이 비슷한 위험에 처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이 영상이 작은 경각심이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각심이 누군가의 재산을 지킵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가족을 구합니다. 기억하세요. 계약서는 믿음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법은 약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황제 사연이었습니다.